그 나석주 의거에 대해 아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나석주라는 인물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한마디로 이분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동의 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의열단 출신의 독립운동가. 명동이라고 하면 사실 도심 한복판이잖아요. 네. 그곳에서 폭탄 투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명동은 이제 번화가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제의 어떤 주요 그 경제 수탈의 어떤 핵심적인 건물들, 총독부부터 해가지고 그 건물들이 그 주변에 다 있었죠. 그러니까 명동, 을지로 이쪽에 종로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 명동이란 것은 좀 상징적인 장소였죠. 100년 전이잖아요, 그럼. 네. 그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명동에 식산은행이 있었는데 네. 그 나석주 선생님이 중국인 복식을 하고 신문지로 둘둘 마른 폭탄을 옆구리에 끼고 총도 주머니 속에 하나 숨기고 그래서 식산은행에 들어가서 네. 폭탄을 투척하죠. 그런데 네. 불발이. 엥? 폭탄이 불발됐어요? 네. 안타깝게도. 아니 근데 왜 이 폭탄 의거에 대한 거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요. 예. 이제 식산은행에서 폭탄을 던지고 불발이 됐죠. 네. 그리고 호련히 빠져나오셔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몰랐어요. 네.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다시 가서 다시 폭탄을 던집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좀 가슴 아픈 거는 다 불발이 돼요. 아, 또 안 터졌어요? 또 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식산은행에서도 던지고 근데 던지고 나서 기다렸는데 폭탄이 안 터지는데 다행히도 주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니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나서 바로 동척으로 가는 겁니다.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갔는데 그곳에 들어가서도 폭탄을 또 던졌는데 이게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이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한 거예요. 그럼 폭탄은 터지지 않았지만 어떤 임무들은 완수했다는 거네요. 임무를 완수했는데 원래 거기 목표는 네.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을 몇 명 사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동척이라는 곳과 식산은행이 이 우리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수탈기관이니 이 건물을 없애야겠다. 반드시 뭐 죽여야 할 7명의 인물들, 반드시 부숴야 할 5개의 건물이 있었어요. 그 오팍의 칠가살이라고 부르는 건물 중에 바로 이 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준비했던 그 목표는 이루지 못한 거죠. 다만 이곳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의거를 했다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 됐죠. 수탈을 막기 위해서는 거기서 폭탄이 딱 터져주면 좋겠는데 왜 안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일경들의 그 자료 조사를 보면 안전핀을 뽑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근데 나석주 선생님이 이 무장단체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그 전문적으로 군사훈련까지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노관학교로 나왔고. 근데 두 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했다? 이거는 말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폭탄을 나석주 선생님이 중국에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탄을 만들어 온 지 오래되면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습기나 이런 게 차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쪽이 아닐까. 그래서 안전핀을 뽑지 않아서 두 번 다 실패했다? 이거는 조금 납득이 잘 안 되죠. 폭탄이 터졌으면 사실상 성공이잖아요. 근데 폭탄이 터지지 않았어도 그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아수라장이 됐죠. 왜냐하면 식산은행하고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게 명동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는 일본 거주민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이 진짜 많은 어떤 이주민들이 모여서 단지를 이루었던 또 곳이기도 했고 너무나 그런 어떤 번화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실제로 그렇게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의거를 했을 때는 이미 그곳은 거의 뭐 아수라장이 됐던 거죠. 근데 그때 군중들도 많았을 거잖아요. 그때 외쳤던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총격전이 벌어지잖아요, 먼저. 그러면서 이제 을지로 쪽으로 이제 도망가시면서 일경에 이제 쫓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경찰만 7명이 사상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코너에 몰려서 본인 가슴에 3발의 총탄을 쏘시고 이제 자결을 시도하시는데 네. 그때 외쳤던 말씀이
기계가 엄청난 분이시네요. 네. 나석주 의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해지는데 어떤 분이셨어요? 이분은 고향이 황해도 재령입니다. 그리고 3.1운동에 참여하셔갖고 황해도 겸이포 만세운동을 또 주도하셨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일경에 이제 추격을 이제 받으시는 거죠. 요주의 인물이 되신 거예요. 주재소의 아주 악질 친일파 이런 분들을 이제 처단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부터 좀 의협심이 좀 강했던 분.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의 고향이 이제 황해도 재령인데 어릴 적부터 좀 남다른 선생을 만났죠. 어떤 선생이에요? 나석주 선생이 10대 시절에 네. 아주 유명하신 분. 만난 네. 자신의 멘토이자 학교 선생님이 저도 알만한 분인가요? 네. 그럼요. 네, 아주 유명한 분.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한 누굴까요? 분이라면 손에 꼽힐 것 손에 꼽히는 분이죠. 선생? 선생. 우리가 선생이라는 김구 말을 선생. 그렇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학교의 교장 선생이자 스승님으로 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인연이 맺어지네요. 그게 인생에 굉장히 좀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실제로 그 학교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제 민족의 선각자들, 유명한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는 스타 강사 같은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경기도, 충청도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최대로 인파가 몰렸을 때 한 400여 명이 한 번에 강의를 듣기도 했다고 해요. 어릴 적부터 그런 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의열단이 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작선이 좀 남다르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당시에 일화가 있어요. 1920년 1월경에 그 마을 지역에서 유명한 부자들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최병헌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최 부자를 찾아가요. 근데 어떻게 찾아가냐면 자기 친구들 5명하고 함께 6명이서 복면을 쓰고 복면 강도가 돼서 가요. 근데 자 세상에 또 이런 강도가 있을까 싶은데 그 복면 강도들이 가서 절을 해요. 절을 내서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군자금을 모집하러 왔으니까 돈을 내놔라 딱 이러는데 그 최병헌이라는 분이 나석준 거를 눈치를 채고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너 석주로구나 하면서 아버님은 잘 계시냐 이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자리에서 바로 아수 선생님이 복면을 벗고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니까 5명 친구들이 당황해가지고 다들 복면을 벗고 같이 절을 하면서 저희는 이런 목적으로 왔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흔쾌히 오히려 칭찬하면서 거금을 주시는데 이때 이 청년 나석주가 얼마나 이 주도 면밀했냐면 선생님 저희가 가고 나면 일본 경찰한테 신고를 하세요. 강도가 들었다고. 그래야지만 선생님이 오해를 안 받습니다. 왜 독립운동 자금을 도와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떠나죠. 근데 이게 당시에 초반에는 완전히 미제 사건이었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동지들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이 붙잡혀서 해주 형무소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경의 어떤 감시망이 좁혀 들어오자 이제 나석주 의사가 어쩔 수 없이 또 만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럼 거죠. 망명을 갔던 거예요? 네. 아. 그 자리에 있었다가는 아마 체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나석주 선생님이 누굴 찾아갔겠습니까? 중국으로 가서요? 본인의 스승을 또 찾아가죠. 백범. 예. 그렇죠. 예, 예.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죠. 그래서 찾아가서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이 돼요.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을 호위하는 역할을 맡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어느 날 백범 선생님 생일날 네. 이제 소고기를 사들고 이제 그래도 국이라도 좀 끓여 먹고 싶어서 이제 찾아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백범 선생님이 나중에 어떻게 이거를 회고하시냐면 나석주 선생님이 이제 의거 이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백범 선생님이 생일을 안 지내세요. 네. 그 생각 때문에.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네, 어, 어. 나니까. 김구 선생의 제자이자 경호원 그리고 의열단까지 했는데 그런 폭탄 투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1926년에 의열단에 이제 가입하면서 네. 이제 무장 투쟁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의열단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19년도에 이제 3.1 만세운동이 있고 나서 그 만세운동의 구심점, 그 열기를 모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부 단체가 만들어지죠. 그게 임시정부였죠. 4월 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만세 열기가 전국 각지 그리고 국경을 초월해서 일어나면서
서로 무장에 대해서 무장투쟁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산발적이었다가 제대로 조직과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뭐 북간도 지역에서 독립군들이 더 양성된다든지 이런 어떤 움직임이 커져요. 1919년 이제 말경에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약관의 나이였던 20살, 20살, 21살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던 단체가 있어요. 그걸 의열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단체 이외에도 의열투쟁 계열이라 불러서 그런 무력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 단체가 1920년도에만 20개 이상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라는 모든 이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기간 통틀어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무장투쟁 단체가 만들어진 게 1920년이에요. 그때 이 젊은 청년들은 대다수가 죽어요. 왜? 너무 혈기가 왕성했고 그들은 무력으로 싸우려 했기 때문에. 근데 의열단은 가장 오랫동안 버티고 살아남았던 단체 중에 하나고 실제로 그 단체의 처음에 의백, 단장을 맡았던 약산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해방 이후까지도 살아남아서 어떤 현대사에 이제 기록이 된 인물이죠. 그 약산 김원봉을 만나서 정식으로 의열단원에 들어간 사람이 나석주 의사였죠. 네, 의열단 가입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심산 김창수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조선의 마지막 선비라고 불렸던 분이거든요. 이제 대촉 같은 이제 유림의 지도자 분이셨는데 이분이 사실 유림 세력들이 중국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베이징 근처에다가. 근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시게 되죠, 몰래. 그래서 이제 유림 세력들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걷는 거예요. 근데 걷어보니까 돈이 얼마 안 돼. 그래서 다시 이제 중국에 돌아오시는데 이 돈 가지고는 우리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틀게 되죠. 그 방향을 틀게 된 계기가 바로 나석주 의사인 거예요. 이분이 뒤에서 이제 기획을 한 거죠. 그럼 나석주 선생이 혼자 계획한 건 아니다,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행동대원, 행동대장 같은 역할들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그 뒤에서 전략가랄까 기획자들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누군가는 전체적으로 숲을 보고 누군가는 또 나무를 보고 이런 역할들을 서로가 같이 톱니바퀴가 돌아갔던 거죠. 이 심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성균관대학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최초 설립자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림단 사건 뭐 이런 게 터지면서 이제 고문을 받으시다가 일어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되세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거든요. 그때 대쪽같이 대통령을 그냥 등으로 맞으셨던 거예요. 쳐다보지 않는 쳐다보지도 사진이 않았어요.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왜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식선은행을 타깃으로 그렇게 폭탄 투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은행이잖아요. 네. 근데 이 은행이 일본 정부가 그 당시 조선에 만들었던 수많은 경제와 관련된 공공기관 같은 건물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 기관에 어떻게 보면 산업 대출을 해주는 그 은행이었어요. 그게 6.25 전쟁 이후에 지금 이제 한국산업은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가장 많은 역할을 같이 했던 게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둘은 상생, 공생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이 식사은행은 그런 존재라면은 대체 이 동척은 뭐길래 그러냐. 토지조사 사업이라 들어보셨죠? 네. 이게 얼마나 악독한, 벌써 화가 나는데 이게 얼마나 악독한 거였냐면 땅을 뺏는 거예요. 근데 땅을 뺐는데 너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거 보고를 해라, 정부에. 땅을 갖고 있으면 땅을 갖고 있다고 보고를 해라고 해요. 보고 얼마 기간 안에 안 하면 그 땅은 그냥 우리가 갖는다. 근데 그 당시 농민들은 글을 잘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마을마다 방을 붙여요. 일주일 안에 혹은 2주일 안에 토지를 갖고 있다는 걸 보고를 해라. 글을 못 읽잖아요. 백성을 희롱한 거나 그냥 희롱하고 마찬가지죠. 뺏는 거죠. 그렇게 뺏어 갖고요, 실제로. 누군가가 글자를 봐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토지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려요. 그 세금을 물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는 만약에 좀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낼 수 있는 할당량이 적을 거 아니에요. 할당량이 적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또 뺏어가요, 땅을.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 농자 그 땅을 거의 다 일본에 빼앗기고 경매로 팔려고 일본 대지주가 뺏어가고 일본인들이 가져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나석주 의사도
원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자신의 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세금이 물려지자 이거는 너무나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러 찾아갔다가 항의를 하러 갔으면 그냥 싸우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네. 항의를 하러 갔다가 땅을 뺏겨버려요. 아 정말 화가 나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토가 없잖아요. 그럼 농토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해주로 이주 가고 일본으로 뭐 돈 벌러 가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나석주 선생님도 본인이 연관이 돼 있었던 거죠. 그게 폭탄을 두 군데다 투척했던 아주 결정적인 또 이유가 됐던 거고. 근데 거사를. 실제로 의열단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오파계 칠가살이라고 했잖아요. 네. 오파계가 반드시 없어져야 할 5개의 민족 고유를 빨아먹는 건물이에요. 거기에 이 동척과 식산은행이 들어가죠. 어차피 이 의열단 단체가 행동 강령으로 내세웠던 반드시 없애야 되는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이 자기 개인적인 원한도 있는 건물이에요. 나석주 의사가 내가 하겠다. 기꺼이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뭐 거사 당일날도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다고요. 당시에 이제 신문사 이건 이제 그 의거 이후에 이제 신문에 호해가 나오면서 밝혀진 사실인데 그 신문사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참 다양한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김구 선생님에 대한 안부, 아. 자기 스승님에 대한 그러니까 스승님 저는 이제 죽으러 갑니다죠. 스승님에 대한 안부를 묻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이곳에서 그동안의 어떤 그 정황 또 상부에 보고를 하는 내용을 보내고요. 그리고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보내고 추가로 내 의거 이후에 또 다른 연속된 어떤 의거를 할 수 있는 동지나 동포를 지금 필요로 한다는 그런 어떤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 정말로 지금 좀 결심을 하고 지금 의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나석주 의거가 1926년 12월이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이제 그때 조선일보에 보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언제 보도되냐면 1947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보도 못해요. 갖고 있었지만 보도 검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쵸. 눈치 보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 동지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혼자서 그 거사를 치르러 고향에 왔을 텐데 그때 심정 어땠을까요? 그 나석주 이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다가 그 가족의 이야기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인터뷰 기사가 있었냐면은 원래 자기의 아내와 어머니를 보고 가려고 했었대요. 근데 의열단원이 어떤 동지가 소식을 정보를 전달해 줬는데 지금 그 지역에 너무 경비가 삼엄하니까 못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사 직전에도 자기 가족을 못 보고 그리고 이제 거사를 치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족들은 마지막 그 나석주 의사님의 그 모습을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본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가족과 부모님이 다 계실는데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드리고 내가 이제 떠나고 싶은데 하나도 인사를 못 드리고 다시 기차를 타고 돌아가야 될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먹먹하죠. 그렇죠. 폭탄을 투척했어요. 불발이 됐단 말이죠. 그 이후에 총격전이 일어났고요. 그 뒤에는 나석주 선생이 어떻게 이제 일경들이 나석주 선생님을 병원으로 후송을 하죠. 살리려고. 그러니까 나석주 선생님이 뭐 귀인이어서 살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배우를 켜려고. 사경을 헤매고 있던 나석주 선생님한테 이제 각종 주사를 놔요.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그러면서 거기서 취조를 하는 거죠. 너 배우가 누구냐. 그 상황에서 입을 열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티시다가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이름이라도 알려주고 가라. 네. 이제 그 말에 나 황해도 어디 사람 나석주다 요 말만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죠. 네. 정말 나석주 선생 그 마지막 모습까지도 영웅다운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패한 거사라고 단정만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절대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오파계 칠가살이라고 하는 그 의열단의 목표를 원하는 만큼 이루진 못했지만 마치 우리가 예전에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의거가 없었다면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석주 의사의 의거는 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의열단의 의거로 또 이어져요. 그 정신과 의지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나석주 의사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우리 그 조선의 청년들이 거의 깨어나라, 일어나라, 분투하라 이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조선 청년들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목숨을 건 그
마지막 절규가 민중의 어떤 그 혼을 다시 뜨겁게 일으켰던 거기 때문에 이 의거는 결코 실패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있었던 일제 수탈 기관에 폭탄을 던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나석주 선생을 오늘을 계기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나석주 선생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있죠. 명동에 가시면 됩니다. 예전 이 자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리였어요. 구외환은행 자리. 거기 가면 나석주 선생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니시다가 한 번씩 보시면.